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13 12세대 모델이 있습니다. 언박싱과 함께 이 태블릿인지 노트북인지 뭐라 부르든 간에 이 기기를 간단히 살펴보고 진행하면서 제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고 사양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여기 당기는 탭이 있네요. 좋네요. 반대편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네. 이거 생각보다 꽤 잘 열리네요. 일단은 이 물건을 바로 아래쪽에 안전하게 둬야겠네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다른 건 없고 그냥 서류들만 잔뜩 들어있네요. 안에 케이블이 있나? 없나? 와, 진짜. 와, 이건 진짜 형편없네요. 충전 케이블조차 없네요. 멋지네요. 참 멋지네요. 멋져. 이걸 떼어내고.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특별한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오, 누르자마자 바로 켜지네요. 좋네요. 좋고요. 놀랍게도 SD 카드 리더기가 있네요. 볼륨 조절 버튼도 있고요. 여기 C 포트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하단에는 키보드용 포고 핀이랑 킥스탠드가 있네요. 킥스탠드를 한번 확인해 보죠. 꽤 튼튼하네요. 킥스탠드 작동도 꽤 잘 되네요. 확실히 단단하네요. 뭐 처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빠르게 사양을 살펴볼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사양 시트를 보면 여기저기에 이상한 별표 표시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미 몇 가지는 확인해 봤어요. 제가 살펴본 것들 중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몇몇은 정말 아무 의미 없어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 기기에는 몇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인텔 코어 울트라와 7 프로세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335 시리즈 3이고요. 그리고 울트라 7 모델은 366H 시리즈 3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직접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은요. 잠시만요. 스냅드래곤이네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대체 뭐야? 장치를 설정하려면이 닥쳐. 스크린 리더를 누가 너한테 입력하라고 했어? 주제 파악 좀 제대로 해봐.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고민이 되네. 이게 자기네 웹사이트에도 정확한 정보를 안 보여주는 거야? 어, 이거 스냅드래곤 버전인 건가? 빨리 확인해 보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파악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 여기 있네. 스냅드래곤 버전이 있네. 어, 제대로 된 사양표 좀 볼 수 있을까? 제발 좀 장난해. 그래. 무슨 말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 사이트의 디자인은 정말 엉망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건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에요. 잠시 멈추고 이 정보를 좀 찾아봐야겠어. 서피스 프로 12세대에는 인텔 버전과 스냅드래곤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 인텔 버전은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냅드래곤 버전은 직접 찾아봐야 할 판이야. 없네. 내가 완전히 눈이 먼 게 아니라면 말이지.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이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어.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게. 좋아. 지금까지 이 특정 모델에 대한 정보를 찾은 곳 중 가장 나은 곳은 웬일인지 아마존이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작 자기네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는 이 빌어먹을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양이야. 그래서 아마존 상품 페이지에 있는 사양을 바탕으로 설명할게. 자, 그럼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자.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의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 꽤 괜찮은 편이야. 13인치 크기의 위아래 베젤이 꽤 두꺼운데 여기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좀 투박한 편이지 측면 베젤은 괜찮은 편이야. 요즘 기준으로는 적당해 보여. 근데 위아래 베젤은 좀 아니지. 자, 이 이름의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아니 어쩌면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거야. 잠깐 확인해 볼게. 이게 아직도 프로로 분류되나? 내 생각엔 그래, 여전히 똑같은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 같아. 알겠어? 그러니까 이 경우엔 내가 보기엔 대략 네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모델은 당연히 OLED 버전이고 박스에 적힌 대로 스냅드래곤 X 이더 블루 플러스 프로세서에 램 16기가, 내장 스토리지 256기가가 탑재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옵션 중 하나인 거지. 이제 이 기기에 LCD 버전도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건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X 플러스로 바뀌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델은 12코어 프로세서인데 이건 10코어 프로세서지. 그리고 처음에 제가 언박싱을 진행했던 모델도 따로 있는데요. 그 제품은 인텔 코어 울트라 5와 7 버전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이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과 같은 모바일 전용 프로세서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노트북용 프로세서가 탑재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 정도이고, 램은 최대 32GB, 저장 공간은 1TB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요 사양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제품에는 77.67W시 와트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특정 모델의 경우 12코어 X 일라이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어디 보자. 다른 정보는 그건 틀렸네요. 솔직히 여기서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게 없네요. 다른 사이트를 찾아봐야겠어요. USB-C 포트 2개가 있고 USB-C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7을 지원하고요. 좋아요. 그게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에서 적어도 별표나 다른 표시들이 붙어 있던 건 인텔 코어 울트라 7이랑 5 모델이었거든요. 거기엔 별표가 있었어요. 사실 이것들도 그런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아니네요.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코어 울트라 모델의 경우 이 기기는 와이파이와 오지 옵션을 제공했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심과 eSIM 지원은 이 기기의 와이파이 및 오지 버전에서만 가능하다는 별표 표시가 붙어 있더라고요. 심 지원이 있는 기기에서 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와, 진짜 당연한 소리를 하네요. 그게 그중 하나였죠. 또 다른 하나는 와이파이, 구체적으로는 와이파이였죠. 그러니까 이 기기는 와이파이 7을 탑재하고 있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사이트에는 와이파이 7이 6, 그러니까 6GHz 와이파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별표 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와이파이 6E 같은 걸 말하는 거였어요. 7은 모든 다양한 주파수, 그러니까 2.4GHz, 6GHz, 그리고 5GHz를 동시에 모두 사용한다는 의미라서 7이나 2를 지원하는 라우터 등에 대해 할 말이 훨씬 더 많고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일단 의도한 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와이파이 7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부 지역에서는 와이파이 6GHz 버전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2.4, 5, 6GHz를 모두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와이파이 7을 사용하더라도 가장 빠른 대역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와 5GHz만 있고 6GHz는 없는 셈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와이파이 7을 제대로 갖춘 게 아니니 허위 광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 중 하나인데 꽤 짜증나는 부분이죠. 이제 그들이 또 뭐라고 했는지 다시 확인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찾아봐야겠네요. 아,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정말 싫네요. 젠장. 그냥 이거에 대한 정보 좀 주면 안 되나? 알겠어요. 자, 어디 보자. 여기서 더 언급할 만한 게 있나?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는 다행히 별표가 없네요. 모바일용 오지를 지원하는데 여기엔 별표 2번이 붙어 있네요. 즉, 모든 지역에서 오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아, 잘 됐네요. 그러니까 오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원한다고는 돼 있는데 뭐 어쩌면 인도에 산다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인도에 산다면 그냥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제시된 거잖아요. 또 뭐가 있죠? 165도까지 완전히 마찰 없이 움직이는 힌지가 달린 킥스탠드요. 그리고 외과는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만듦새는 사실 꽤 견고해요. 이 점을 빨리 언급하고 넘어가죠. 기기가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져요. 잘 만들어졌고 아주 튼튼해요. 제가 마음 먹고 구부리면 부러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다룰 때는 삐걱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덜렁거리는 부품 같은 것도 없어요. 제대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킥스탠드는 아주 견고해요. 보시다시피 약간의 유격은 있지만 그 유격 이후에는 딱 고정돼요. 자, 이제 시선을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다보면 별다른 건 눈에 띄지 않네요. 위쪽 아니면 측면 상단에는 통풍구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 그 옆에 마이크가 있네요.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이걸 SD 카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네요. 잠깐 확인해 보죠. 네, 아니네요. 이건 확실히 SD 카드 리더기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렸네요.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윈도우 11로 구동됩니다. 제 생각엔. 만약 그건 아마 아무도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윈도우 기기나 윈도우가 돌아가는 마이크로소프트 기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건 아마 이 기기의 가격일 텐데 이 특정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공식 가격이 잠깐 확인해 보죠. 16. 사실 그들 사이트에서 이 특정 모델을 구성할 수도 없네요. 흥미롭네요. 좋아요. 그럼 아마존에서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구매할 수 없네요. 아, 진짜 짜증나네. 있잖아요. 이 기기의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사양이 조금 더 좋은 모델,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더 큰 모델이라고 치고요. 이건 내장 저장 용량이 216GB였는데 500GB까지 올릴 수 있어요. 500GB 모델의 경우 적어도 제가 사는 곳에서는 8300주어티 PLN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8300주어티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2200달러 정도 됩니다. 자유의 달러죠. 그리고 참고로 이건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얼마 정도일까요? 1800달러보다 조금 낮은 아마 1899달러 정도 뭐 그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세금을 포함하면 2200달러인데 기기에 별다른 기능이 없다는 걸 고려하면 확실히 아주 비싼 기기죠.
저장 공간은 0.5 테라바이트 뿐인데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램은 16기가바이트 뿐인데 이것도 확장할 수 없고요. 게다가 그 지긋지긋한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들 정말 진료하지 않나 싶네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또 뭐가 고장 날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2000달러가 넘는 기기에 바이브 코딩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하니까요. 네, 2000달러짜리 기기에 바이브 코딩 소프트웨어라니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 결정이네요.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윈도우에 대해서도 별로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특히 이 가격대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이 기기에 스냅드래곤 프로세서가 탑재됐다는 사실도 뭐랄까 고성능을 기대하기엔 별로 신뢰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2000달러가 넘는 돈을 주고 이런 기기를 산다는 건 ARM 프로세서니까 전력 효율성 면에서는 더 좋다는 점은 괜찮네요. 하지만 그렇게 잘 작동할 것 같지는 않네요. 빨리 확인해 보죠. 이거랑 비교해 볼 만한 기기가 하나 있긴 한데 너무 오래전에 확인해 봐서요. 어디 한번 봅시다. Z Flow 10셋. 그게 아마 가장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것 같네요. 2025년형은 가격이 얼마죠? 와, 세상에 맙소사 더 비싸네요. 와, 이 회사들 정말 대단하네요. 기기 하나에 2,500달러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와,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어쩌면 더 저렴한 옵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컴퓨트로닉 키에서 찾아보면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저장 용량과 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겁니다. 분명한 건 요즘 램이랑 저장 장치 가격 때문에 완전히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들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Z Flow 13도 같은 사양의 저장 용량과 램을 갖췄다면 가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본 바로는 2,500달러 정도 하는 모델은 램 64GB에 저장 용량 1TB를 탑재한 모델인데 이건 확실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사양이 높거든요. Z 플로우도 사실상 이것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13인치 기기이기도 하고 게다가 꽤 괜찮은 사양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라이젠 AI Max Plus 395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사용 시 상당히 강력한 성능이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디언 8060S GPU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용 그래픽 카드입니다. AI 용도로는 제가 듣기로는 레이디언, 예를 들어 NVDI AA나 혹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기기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게임 용도로는 분명히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만약 로컬 모델을 실행하는 등 AI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특정 GPU가 AI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용도로 이 기기를 찾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Zflow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성능, 아니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보면 같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IPS 레벨입니다. 도대체 IPS 레벨이라는 게 뭐야? 180Hz 주사율의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인데 아까 말했듯이 게임용으로는 이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좋겠지만 OLED 디스플레이는 포기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OLED 디스플레이는 꽤 괜찮거든요. 확실히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이 기기보다 더 낫고 강력한 기기를 갖게 될 겁니다. 리눅스든 뭐든 원하는 건 뭐든지 설치할 수 있는 기능도 확실히 갖추고 있고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더 큽니다. 아까 말했듯이 70W 배터리가 내장돼 있죠. 이 기기가 40, 아마 47W였던 것 같은데 그거랑 비교하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둘 다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Z 플로우의 멋진 점 중 하나는 기기의
키보드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장형 킥스탠드와 탈착식 키보드가 있는 비슷한 디자인이긴 하지만요. 보아하니 이 제품과는 달리 기본으로 제공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가네요. 요즘 이런 기기들은 정말 터무니없이 비싸요. 대체 이 회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사는 곳 기준으로 보면 업그레이드도 전혀 안 되고 사용자가 제어할 수도 없으며 사용자를 감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된 기기에 이런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 하고 심지어 충전 케이블조차 상자에 넣어주지 않으니까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이 기기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기기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뒤에서 당하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기기들을 통해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게 이번 제품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논란일 수 있지만 누가 알겠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